정경화의 별들의 고향. 안녕하세요. 별들의 고향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경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심평 변호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재판의 왜곡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판사 재임용에 탈락하신 사건이 있으셨어요. 예. 그게 꽤 오래전 이야기시죠? 예. 그게 1993년도였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가요? 아, 네네. 이제는 뭐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이야기인데. 꼭 그렇지는 않죠. 네. 26년 전에 한 일이라도 지금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대법원 공보관이 저희 사생활관에서 네. 흑색선전을 한 거죠. 네네. 그 흑색선전은 당연히 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 그랬어요? 네. 그건 말할 수 없죠. 아주 조직적으로 또 네. 광범위하게 그 흑색선전을 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공보관이 법원 출입 기자들 포섭을 하면서 흑색선전을 했고, 네네. 또 지역 단위에서는 대구 지법 그런 단위에서 계속 했죠. 네. 그런 그 당시에 유포된 허위 사실들 네네.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서 제가 마치 결정적으로 어떤 네. 혐의 있는 사생활을 가진 것처럼 네. 되어버렸고, 당연히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네. 미치는 거죠. 굉장히 억울하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항변이나 노력은 물론 하셨었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당시 대법원 공보관이 이 법원 출입 기자들에게 네.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술을 대접하고 또 돈 봉투가 돌렸겠죠. 네. 그때 하던 관례들에 따라서 네. 몇 번 그렇게 하면 그 말에 믿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나중에 전해 들은 말로는 네.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네. 심판사 사생활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네. 그냥 이거 그래도 판사를 지낸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발설을 하지 말아 달라. 오히려 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해서 그걸 덮어버렸죠.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에 대법원장을 하신 이영원 대법원장께서 당시 법원행 저 차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네. 이영원 판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네. 상당히 존경할 만한 선배였죠. 네. 그래서 이영원 차장님한테 제가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네. 네. 저를 법관 제명에서 탈락시키면 좋다. 네. 저도 각오 안 받아. 네. 제가 이 법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시정하기를 바라는 충족은 있었지만은 네, 그걸 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네. 그래서 법관 제명 탈락시킨 거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흑색선전을 한 것은 또 지금 타고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네. 좀 거둬 주셨으면 네.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그분이 이제 대법원장이 되시고 나서 또 제가 교수로 나가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11월 달에 당선돼 가지고 2007년도 1월 초에 대법원장님을 예방을 했죠. 네. 저 집무실에서 바로 법견실로 놓으시면서 네. 저를 보시니까 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북한 제명 탈락시키고 흑색선전하고 완전 인격적으로 말살을 시키고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네. 그냥 놓으시면 그대로 저를 오셔가지고 제 손을 그대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좀 무슨 말이지만, 신 교수, 니는 정관적으로 다 못 받아봤지.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흑색 선전이라든지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불명예고 예. 이것을 또 아니라고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는 상황. 그렇죠. 거기서는 뭐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법부가 나서서 그 흑색 선전을 그 유포를 시키는데 네. 제 한 개인이 그 말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에서 믿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분이 억울한 일로 그 누명을 써서 그 재판을 잘못 받아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승소를 했대요. 승소한 그 판결문을 여기다 가슴에다 안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승소했어라고 보여줬지만 아는 사람들조차 그랬어라고 봐주기조차를 안 했대요.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이 이걸 여기다 놓은 채로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자기의 결백은 이미 온 세상에 거짓으로 판명이 났는데 해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거의 뭐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도 물론 그 향응에 네. 그 어떤 그 매수가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기자들도 역시 사람 아닙니까? 네. 국가기관에서 거짓말할 리 있겠나? 그렇죠. 더욱이 대법원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판사들이 모인 집단인 대법원에서 네. 그런 얼마 전까지 판사로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허위 사실을 그 네. 유포를 시켰냐?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행히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그 표면화됐습니다만은 네, 네. 처벌을 받거나 또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상고법원제 만들어서 법관들 좀 더 인사 폭을 넓히고 대법원의 대법관 수는 묶어두면서 대법원의 권위는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자는 그런 충정에서 조직을 위한다는 충정에서 한 일인데 네. 사법농단이니 뭐 재판 개입이니 뭐 이렇게 해서 네, 네. 내가 왜 이 모든 비난을 듣고 또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느냐 이런 억울한 심정을 가지는 것이죠. 그 요번에 사법농단 사태에 또 주요한 인물로 떠오르는 고영한 대법관, 네, 네. 고 대법관은 저희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네. 고 대법관은 항상 반듯한 인품을 가지고 또 원만한 처세를 해왔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한 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막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이 나락에 떨어지게 됐는데 네. 참 안 됐죠. 그렇죠. 제가 영환이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환아, 너가 필요로 하면은 네. 나를 불러라. 내가 언제라도 가서 너를 네. 위해서 무료변론하겠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네. 사람들은 들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입장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네.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한 개인을 나무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법부가 저질러온 집단적인 잘못 속에서 한 개인의 그런 것들이 묻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의 최고 지식층으로서 또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그룹에서 이런 결탁이나 기득권 힘을 이용해서 억누르거나 말살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그러나 됩니다. 그런 사건보다는 사실은 더 심각한 사건이 있는 거죠. 네. 제 사건을 말씀드려서 좀 네. 민망합니다만은, 제가 대학 사회 병폐를 지적한 그로 인해서,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수사기관에서 왜곡시키고 조작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2심에서 바로 결심해서 유죄를 해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영상을 같이 하면서 고영한 대법관이 하는 말이, 너 사건에 개입한 것은 내가 법원행정처장 할 때가 아니고, 네. 박병대가 한 짓으로 알고 있다. 네네. 그해 법원행정처장 취임하고 나서 영환이가 국정조사장에 가니까 네네. 근무하는 직원들이 써준 예상 질문 답변에 보니까 심평 교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되냐는 답변도 적혀 있더라. 네. 그래 이것은 한 개인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네. 법원행정처장이라는 박병대 씨가 지법원장을 통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네.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했거든요. 네네. 이것은 뭐랄까요? 강제징용 사건 배상 판결에서 대법원 전체가 개입한 것보다도 네. 어떤 면에서는 더 파렴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렴치한 일이죠. 그래 이런 거대한 옳지 못한 조직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느 누구라도 잘못 보이면은 그대로 파멸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요번에 그 드러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그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그 수사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 제 사건을 수사했던 권방문 네. 검사가 네. 사건을 그 조작하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이것이 그 부각되면은 권방문 검사의 그 잘못된 수사, 네. 수사 조작, 그 사건 조작, 네. 그것도 그 표면화되겠죠. 아. 제가 그 동아일보 기자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은 네. 이 직급은 뭐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의 실세라는 거죠. 5 안에 들어가는 실세로 그 네. 평가를 그 받고 네. 있습니다. 그로 봐서는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그 특수한 관계 있는 것으로 그 보이는데 네. 이 권방문 검사를 그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그 저 사건을 그 묻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난 그 7월 달에, 7월 하순에 그 사법농단 사태를 지금 그 특수부에서 하고 있죠. 네. 거기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분명히 제 사건이 사법농단 여기에 그 들어가 있으니까 그 네. 조만간 소환해서 그 물어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그 나오고 또 고영한 전 대법관의 그 말에 의하면 그는 우리 그 박병대 그 법원행처장이 분명히 그 개입한 것이 드러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그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이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그러면은 국민적 공분을 샀겠죠. 그렇겠죠. 물론 그 권방문 검사도 그 책임을 져야 됐겠죠. 네. 그러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그 영장이 기각됐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막 그 수사를 그 검찰의 역량을 그 기르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네. 그 사건을 묻어버린 것이 네. 사실이라 그러면은 네. 그것은 하나의 그 역사적인 과거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물론 이제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조직적인 논의에 의해서 벌어졌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이분들은 이제 그 변호사님이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덮는 게 최대한의 안전을 위한 방편이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사법농단 수사가 네. 전 대법원장의 그 구속이라는 그 전대 미문의 그 양승태 결과에 이르고 네. 또 이것이 과거의 그 잘못된 이 법조의 그 관행에 대한 네. 그 단죄 네. 이런 그 역사적 그 과업이다 네. 이런 인식을 가졌다 그러면은 설사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그렇죠. 그로 인해서 그 어느 정도 그렇죠. 그 불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네. 이것의 그 진상을 다 드러내서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네. 이런 투철한 의식을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는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물론이죠. 물론 뭐 그분이 그 제가 가지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을 묻어버린 것이 맞다 그러면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앞으로도 그 굴레에서 그 벗어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혹여나 그 시스템 안에서 예. 변호사님과는 다른 행보로 살고 계시는 그분들 중에서라도 이렇게 사법개혁이나 사법농단에 대해서 배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가요? 너무나 그 난공불락 속에 계시는 분들 같아서요. 그 지난번에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법조사문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것은 이제 거대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그 거대한 그 집단화되어 그렇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그 판사가 없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그 우선 그 당장의 그 눈앞의 이익, 그렇죠. 이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구속이 되시고 네. 하는 그런 결과는 나왔습니다만은 한 가지 그 참 납득하기 힘든 점은 네. 그동안의 어떤 그 법원 행정처를 통한 그 재판 개입이라는 것은 숱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네. 양심선언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되는 자체가 두려운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죠? 자기는 입 닫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 변호사가 나오더라도 정관료 받아서 네. 편하게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 그런 사실을 그 발설한다 그러면은 그런 이익도 사라질 뿐더러 네네. 자기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그런 네. 이라는 소외, 네. 그런 거 무섭지 않을까요? 네, 물론 무섭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몇 사람 정도는 나왔어야 되죠. 예, 그러리라고 당연히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예. 아쉬운 점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판 거래라든지 재판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관선 변호의 가장 경패가 되는 점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그 관선 변호라는 그 말을 그 국민들이 그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싶어서 용어부터 그렇겠죠. 좀 쉽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국선 그 변호라는 말이 있죠. 네. 그 피자나 피고인의 그 경제 사정이 그 별로 좋지 않다거나 또는 그 꼭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가 네. 없다든지 나라의 비용으로 해서 변호인을 붙여주는 것이 그 국선 변호 제도라고 뭐 그거는 네, 다 잘 아시겠죠. 네, 들어가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관선 변호라는 말은 그 이것은 이 정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네. 뭐 법전에도 없고 네. 또 어디에 그 찾아봐도 잘 안 나옵니다. 아, 네. 이 말을 처음으로 꺼낸 것이 한국 사법부가 네. 저를 일본에 그 유학을 시켰죠. 네. 갔다 와서 일본 바람책에서 네. 한국 사법부의 그 실상을 그 비판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로서 네. 이 관선 변호 이것을 그 썼던 것이죠. 그럼 92년도에 썼다 그러면 거의 지금 근 20년 다 안 됐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서야 이것이 다시 그 표면화된 것입니다. 아, 네. 그 관선 변호란 말 요번에 다시 표면화된 것이 호남 지역의 목포 지원에 있는 그 차성한 판사 요번에 이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차 판사가 그 관선 변호에 가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네. 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이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말이죠. 네. 관선 변호라는 말은 이 판사들 세계의 언어입니다. 네. 그러나 이 말을 바깥에 나가서는 절대 하지 않는 아, 그래요? 그 판사들 집단 내부에서만 은밀히 네. 돌아다니는 개념인데 네. 이것을 차 판사가 보기에도 또 어느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심각한 현상이거든. 또 그 후에 보니까 다시 이거 수면하러 내려가 버린 거죠. 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네. 관선 변호는 판사가 다른 판사한테 가서 이렇게 이 사건 좀 잘 봐달라. 그렇죠. 잘 봐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냥 기록 잘 검토해 주세요. 네. 네. 그럼 그 말을 들은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록만 잘 검토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인가 알죠. 네. 그래 이것이 이제 요번에 행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법원 행정처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과거에 보니까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행정처에 네. 임종원 임종원. 법원행차장하고 핫라인이 있었죠. 네네. 무슨 법원에 사건이 있으면 청탁을 하는 거죠. 네네. 그것이 이제 재판 개입을 하다 보니 이것이 이제 역시 간수 변호 일종이죠. 입법부에서도 네. 예?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은 그 쪽지를 막 넣는 거죠. 잘 봐달라. 내 조카가 이런데 내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면 쭉 해서 또 행정처에 전해지고 그렇죠. 또 바로 이 재판 개입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었는데 네.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치 경제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청탁이라든지 청탁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법적인 죄라고 명시가 되잖아요. 근데 관선 변호 역시 판사가 판사에게 좀 어떤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하는 개념이고 판결이 제대로 나야 되는 방향성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선 변호가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 사건의 경우에 보면은 네. 제가 대학사의 병폐를 얘기하면서 네. 주로 언급한 것이 당시 경북대 총장에 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셨죠. 예. 근데 이 총장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네. 내가 친박의 자장이요, 대구 지역의 친박의 네. 자장이요 하면 그런 걸 자랑스럽게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취지로 말을 했고 술자리가 아주 잦았습니다. 네. 엄청 많은 술자리에서 술을 하면서 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네. 그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네. 안종범 수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안종범 수첩에 경북대 총장이란 말이 제가 본 것만 해도 2번이나 들어갑니다. 네. 그런 거를 봐서 제가 볼 때는 그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최순실 씨가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이 총장의 인품이나 그런 걸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 거래했다기보다는 네. 최순실 씨하고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니냐. 네. 최순실 씨가 그걸 부탁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안종범 수석한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네.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 내려오고 그러면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또 대구지방법원장한테 바로 이 재판 개입을 한 것이고, 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는 합리적인 추측으로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또 거꾸로 아래로 탑다운 되면서 그것이 무마되고 그 과정에서 신 변호사님의 어떤 그 명예훼손과 더 나쁜 사람으로 치부된 이런 과정들은 다만 신 변호사님의 어떤 한 개인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작게 축소해서는 우리 모두도 이런 식으로 불의한 경우를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도 심지어는 그때 당시 판사님이셨던 그렇죠. 변호사님도 판사를 하고 또 그 로스쿨 교수를 그렇게 오래 하고 또 제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그렇죠. 대구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 상당수의 대구 시민들의 저를 지지를 신망을 하는데 받고 계신 뭐 여론조사를 분이. 해보면 항상 그 한 15% 이상의 그 시민들은 저를 열렬히 지지를 합니다. 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험하게 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손 하나 써보지 못하신 거죠. 예, 네.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신 변호사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지금 제가 듣고 보니까 아무리 신평 판사님이셔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렇죠. 정말 높은 벽,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구나 하고 예. 지금 제가 잠깐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소리도 못 내보는 상황이 되겠네요. 뭐 그렇기 소리도 못 낼 뿐더러 언제 어느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 과거의 잘못된 현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네. 우리가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되지 고쳐 나가야 않겠습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을 파헤쳐서 네. 이런 악성의 저일한 사건이 있었다. 그렇죠. 그것을 드러냈다라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이번에 무사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변호사님께는 사실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저희가 아주 대의를 봤을 때 국민들의 귀에 귀가 딱지가 박힐 정도 우리가 계속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 동료 판사를 통해서 이제 관선 변호의 재판에 대한 개입이 들어오고 조작이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었는데 현직 판사들에 관한 그 부조리나 그런 부탁분들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쭉 법원 행정처의 개입이라든지 정관 여우라고 해서 네. 그 판사나 검사를 지낸 그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서 그 법원이나 검찰에 변호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정 선생님이 판사로서 가정을 하고 제가 동료 판사를 그렇지 정 판사님 이 사건 한번 잘 봐주세요. 그렇지 어느 쪽에 힘이 더 강하겠습니까? 후자가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판사를 해봐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정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가진 힘의 적어도 10배를 현관은 가지는 것입니다. 이 현관에 의한 재판 개입이 무차별하게 행해져 왔다.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행정부, 입법부,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서 쫙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선 법원의 판사들한테 행해져 왔다 그럴 적에 이거는 무서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현상입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이 조직 내에서 정관을 포함한 현관 판사들이 거부하거나 이럴 제동적인 내부적인 어떤 클린 시스템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나요? 그런 게 없죠. 검단의 영역 속에 잠겨 있는 거죠. 네. 예우라는 말은 영원히 아직은 없어질 수 없는 얘기네요. 예우요? 네.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영고주의, 병폐가 심한 거죠. 네. 예우를 제대로 안 했다면 큰일 나죠. 네. 응? 큰 비난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정경화 판사, 그 사람이 판사 되면 사람이 달라져서 저놈이 아주 몹쓸 놈이야. 그러면 군대 가면서 죽기 돌아가신 전까지 그렇게 비난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어요? 네. 정말. 집안 어른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판사 1호 탈락하시고 나오실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렇죠. 여름에 탈락이 됐는데 여름, 가을, 겨울 매일같이 산에 올라갔죠. 네. 도시락 하나 사들고 대구 뒤에 가면 용지봉이라고 있습니다. 네. 용지봉에 올라가서 제 아이 이름을 불렀죠. 혜정아, 호성아,
그 부르고 네. 그 내려왔죠. 네. 그러나 그때는 아주 마음이 맑았어요. 네. 좀 믿기지 않는 사실이겠지만 당시에 날아다니는 네. 나비나 그 잠자리한테도 얘들아 일로 오너라 그러면 제 몸에 앉았어요. 네. 그래서 신기해서 왼쪽에 앉은 그 나비 보고 그 너가 내 말을 진정으로 알아듣거든. 네. 오른팔로 이 팔로 와서 앉거라고 말하니까 그 와서 앉아요. 네. 부두둑하면서 날아와서 네. 앉는 거예요. 그러나 뭐 좀 그 여러 가지로 그 비참했죠. 그때는 저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연금도 못 받고 퇴직금 몇 번 네. 받아가지고 막 그 퇴직금 다 할 때까지 그냥 뭐 생활비 쓰면서 있었는데 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내가 다시 그 복지 땐들 뭐 하겠냐. 그 변호사를 개업하자. 네. 어린 자식들 그 손 잡고 네, 그 네. 시골로 내려가서 네. 내가 다시는 그 이 경주 바깥을 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살 것이다. 뭐 그래 생각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던 것이죠. 네. 근데 몇 년 되지 않아서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으로 가버린 거죠. 네, 네. 그런 과정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아마 누구도 그런 그 좌절감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좌절감을 겪으셨을 때 한 인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종교나 가족의 마음을 두고서 내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이 과연 나약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일어나서 누군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것, 그 과정이 바로 변호사님께는 그 과정이 되지 않았나. 그 중심에서는 이제 가족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고 그러고 보니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신 걸로 저는 봐요. 근데 말이죠. 네. 제가 그때 그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네.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그 시골이니까 네. 그 사법연수원 그 간 나와도 그렇게 유명한 분이신데도 사건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저 경우에는 저 사람은 그 대법원장하고 그 싸우다 쫓겨난 사람이다. 이 그럼 평판이 좋은 도니까 글씨가 좋은 글씨죠. 글씨가 있었군요. 그 저는 낙인에 꽉그 찍힌 사람으로서 누구도 그 사건을 안 받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냉정한가요, 사회가? 그 우리 사회는 냉정하죠. 아니 동료 직원이나 판사분이 이렇게 해서 뭐 안 들어와요? 이렇게 부르고 아이고 뭐 그 처음에는 뭐 또 뭐 저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그 옛날에 그 식민 시대의 그 불령 선인처럼 그 제가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이것은 네. 내가 판사로 있으면서 네. 내가 교만하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때로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네. 판단을 그르치고 했던 그런 잘못, 그것이 바로 나한테 나타난 것이 아닌가. 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한 대가로서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어떤 면에서는 체념이고 네.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수능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에 있어서야 철학적으로 사유적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되었는데 그 옆에 잘 되실 때 옆에 많이 찾아오던 사람들이 사라질 때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아마 모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상인 심은 조석변이죠. 그렇죠. 네. 제가 그런 어떤 고단한 처지에 빠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일들 네. 그런 것들도 저는 진작에 네. 잘 겪었던 셈이죠. 네. 주위에도 그 장관이나 국회의원 하다가 놓은 사람들 적응을 못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 말로가 비참한 분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알겠지만 네. 그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나락에 떨어지는 거죠. 네. 저는 젊어서부터 벌써 한번 나락에 떨어져 봤기 때문에 지금은 제 자신이 튼튼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멘탈을. 예, 변호사님은 예. 변호사님 방법대로 지금 싸우고 계세요. 예. 누군가는 심pen 변호사님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크게 싸웠나 이거를 가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그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 아닐까. 변호사님께서 내가 싸우는 싸움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법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네. 또 책도 펴내고 칼럼을 써내고 네. 그렇게 해왔죠. 네. 정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그마한 네. 그러나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꼭히 싸움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 네. 제가 가지는 어떤 정체성,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네. 살아가겠다.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네.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해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네. 해온 것이죠. 작지만은 네. 또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합쳐지면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기초를 놓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나서서 풍성하게 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늘 방송은 의의 있게 잘 들었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조용하고 느리지만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모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신선 변호사님 모시고 다른 사건을 중심으로 사법적폐나 사법농단에 대한 그 내용을 파헤쳐서 우리가 바람직한 정의사회, 사법부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도록 한번 그 부분에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